우리 모두 작은 행복이 있었네. 서로 만나 함께하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1월 3일부터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오늘 16일까지 사적 모임은 여전히 4명까지만 가능하고요. 식당과 카페 등도 저녁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아직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됐지만요, 우리 역시 서로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2022년을 기원하면서 헬로티비 뉴스 오늘도 힘차게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평구가 올해 구정운영 주요 과제로 지역 경제 회복과 교육, 복지 안전망 구축 등을 꼽았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엿새 연속 감소했지만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재택 치료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관련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2차례나 있습니다.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6월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요. 공휴일과 선거, 그리고 황금 연휴까지 새해 달력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올해 구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회복을 꼽았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구정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청년 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역교통망과 철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추진해 주거 환경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주력 사업인 문화관광벨트 구축과 관련해서는 불광천 방송문화의 거리 조성 등 관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아동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새해가 시작됐지만 코로나19 감염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방역 강화로 확진 규모는 많이 줄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993명, 약 50일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치구별 확진자도 양천 46명, 은평 32명 등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감염 재생산 지수도 0.79로 낮아지는 등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모두 지속적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한 것입니다.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입니다. 같은 날 확인된 서울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83명으로 일주일 만에 272%나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한 달 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또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늘면서 경증이나 준경증 이하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또 그 속에서 관리 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은 생일 이후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서울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86.3%, 2차는 83.5%입니다. 서울 시민 중 기본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도래하는 대상자의 35.7%가 3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6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방역 패스 유효 기간까지 적용되면서 코로나19 유행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KMI 한국의학연구소의 신상엽 학술위원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의 이번 판단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전체 확진자 수가 한때 8,000명대에 육박했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중증 환자는 계속 이제 10,000명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런 위중증 환자로 인한 의료 시스템 부하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 다시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3차 백신 접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3차 백신 접종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위중증 환자 수는 좀 더디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신규 확진자 발생 추세와 이렇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그 확진자 발생 후에 보통 한 1, 2주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이제 위중증 환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제 나타난 위중증 환자들은 보통 1, 2주 전쯤 아직 유행이 지속되던 시기의 환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 2주가 지나면 위중증 환자 역시 또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이제 위중증 환자 감소는 확진자 수 대비 위중증화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확진자 1,000명이 생기면 한 2.5, 20명에서 25명 정도까지 위중증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제 3차 백신 접종이 고령층 중심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60대 이상의 환자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위중증 환자 비율 자체가 확진자 수 대비로 감소를 하고 있어서 아마도 3차 백신 접종 효과가 충분히 좀 나타나는 한 달 뒤쯤에는 그 확진자 수 대비 위중증 환자 비율이 과거와 같이 한 1%대로 낮아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의료 시스템이 좀 부하가 완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이 곧 국내에서는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백신 3차 접종을 해도 이 오미크론을 막는 데 효과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추가 백신 접종을 꼭 해야 하는지 이런 의문이 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3차 백신 접종의 목적은 지금 당장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 이제 보호막을 탄탄하게 만드는 게 1차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돌기 시작해서 또 효과를 확인해 봤더니 이 3차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뭐 연구마다 다르지만 한 70에서 뭐 80% 정도의 예방 접종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거는 사실 뭐 거의 대부분 다 막아주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유지 기간이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3차 백신 접종으로 델타에 대한 방어력을 견고하게 하고, 충분치는 않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정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4차 백신 접종은 기존의 백신이 아니라 오미크론의 맞춤형으로 제작된 백신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먹는 치료제가 1월 중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먹는 치료제가 코로나19 유행의 판로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또 유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먹는 치료제는 뭐 일반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진자에게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코로나19 전체를 뭐 유행을 통제하는 뭐 게임 체인저나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 유행 통제에는 별 도움이 안 돼도 고위험 환자가 이제 이 먹는 치료제를 먹게 되면 증상 발현 이내 5일 이내 먹었을 때의 입원 확률을 88% 정도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진된 고위험군 환자가 보다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방역 당국에서는 그런 확진자 관리에 당연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입원 환자가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병실 문제, 이 의료 시스템 부하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난영 아나운서 네. 2022년 새해 달력 혹시 펼쳐보셨어요? 아직 못 봤는데 사실 요맘때쯤에 주변에서 보면요. 꼭 새해 달력 펼쳐놓고 쉬는 날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의 관심사죠. 저도 네. 확인해 봤는데 자, 올해 쉴 수 있는 날은 얼마나 되는지 2022년의 공휴일과 선거 그리고 황금 연휴까지 새해 달력을 정리해 봤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2022년 관공서 공휴일은 67일입니다. 여기에다 주 5일제를 예로 들어 토요일인 53일을 더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2일을 빼면 모두 118일인데요. 2021년보다 이틀 더 쉴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열리는 두 번의 선거는 모두 휴일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안타깝게도 주말과 겹치는 빨간 날은 6일이나 있습니다. 1월 1일 신정과 추석 연휴 둘째 날인 9월 10일이 토요일이고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9월 11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과 12월 25일 성탄절이 일요일입니다. 아쉽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틀이 주말인 대신 9월 12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10월 10일 월요일도 한글날 대체 공휴일입니다. 주 5일째 근무를 한다면 반가운 황금 연휴가 있습니다. 3일 이상 쉴 수 있는 연휴는 모두 6번, 1월 말부터 2월까지 이어지는 설날, 6월 현충일, 8월 광복절과 9월 추석,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를 길게 쉴 수 있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천문법에 따라 한국달력의 기준이 되는 원력 요항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